네,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민주당 전용규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윤리위 징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원권 정지 10개월. 일단요, 이게 당원권 정지 10개월이면 중한 겁니까, 경한 겁니까? 그걸 딱 구분을 해놓고 논의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중징계죠. 중징계입니까? 네. 중징계입니까? 중징계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그러면 홍준표 시장에게 10개월이 나왔다. 1년도 아니고 6개월도 아니고 10개월이 나왔다.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일단 그 홍준표 그 시장이 물론 이제 사과를 하고 또 예천 수해 현장 복구에도 열심히 봉사하시고 있지만 일단은 이제 그 수해 기간이었던 게 1시간이지만 기간은 짧습니다만 네. 골프를 치고 또 특히 그 이후에 또 기자들하고 문답하는 과정에서 좀 적절치 못한 좀 발언으로 좀 분노를 일으킨 것이 네. 국민들 어떤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 공감대에 맞지 않았다 이런 어떤 시각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윤리에서 중징계를 했는데 요즘 저희 당 분위기는 윤리위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무섭습니까? 예, 예. 얼마 전에 이제 그 김재원 최고라든지 태영호 최고도 아주 중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예. 예상은 어느 정도는 했습니다만 굉장히 좀 중징계를 받았다, 좀 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중징계가 저는 필수적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은 국회의원 신분이 아니고 대구시장직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시도지사라는 높은 직급을 가지고 있는데 수해가 나고 있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뭐 홍준표 지사는 본인이 몸담고 있는 대구에는 큰일이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재난은 예고하고 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많은 그 공직자들이 다시 한번 공직자의 자세를 다다듬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에서 홍준표 시장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했다고 보는데 네. 그 측면에서 중징계가 불가피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사과도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봉사활동 사흘 동안 예천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하셨죠. 예. 그렇게 했는데 중징계 나온 게 홍 시장 입장에서는 조금 아쉽지 않을까요? 좀 섭섭할 수 있죠. 사실은 뭐 그 경고 내지는 또 뭐 당근 정지를 하더라도 기간을 좀 줄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홍 시장 또 입장에서는 시장으로서는 사실 당근 정지되는 게 국회의원하고는 달리 지금 뭐 내년 총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뭐 지금 당장 뭐 큰 어떤 영향 데미지는 없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좀 받아들이지 않나. 그리고 뭐 이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거는 강기정 시장도 지금 해외 가가지고 지금 구설수 올랐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어떤 당에서 판단하는 이런 기준이 굉장히 뭐 민주당하고 굳이 좀 비교하기는 그렇습니다. 굉장히 좀 높기 때문에 좀 무섭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기정 시장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말씀인데요. 예. 공무랑 본인의 그 개인사를 챙기는 건 좀 다른 것이죠. 예. 왜냐하면 지금 해외에서 그 순방을 마치고 있는 대통령께서도 내가 간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해서 네. 좀 많이 회피를 하고 있는데 강기정 시장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무를 다하고 있는 것과 지금 홍준표 시장이 수해지 그 시간에 이제 네. 골프를 치러 갔던 내용 그리고 내가 골프를 치러 가는 것은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했던 태도 논란에 대해서 네. 이 부분을 좀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 기간이 보통 6개월, 1년, 뭐 2년 뭐 이렇게 잘라서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10개월이 나온 게 일각에서는 총선 때까지는 일단 좀 자중하고 있어라 이런 메시지라는 분석도 있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우리가 많이 봤던 그런 사례들이었죠. 딱 잘라서 그러나 이렇게 6개월, 1년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통 예. 이제 6개월, 1년이 이게 좀 많이 사용됐던 사례들인데 10개월이라고 하면 총선 때까지는 좀 가만히 있어라. 만약에 총선 전에 들어와 가지고 또다시 한번 당에다 쓴소리를 한다거나 총선에 대해서 왈가왈부했을 때에는 국민의힘에서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총선 때까지는 들어오지 않는 방안을 선택해서 아마 당원권 정지 10개월 정도의 징계를 내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는 아무 관계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권이 없다고 해서 홍준표 시장이 이 발언을 멘트를 안 하려던 그런 스타일은 아닌 거죠. 그래서 본인이 당원권 정지됐지만 발언권은 정지되지 않았다. 뭐 그런 이걸 내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확실히 부담 측면에서는 저는 작용을 할 거라고 보는 게 지금 이준석 대표도 당원권 정지 중 아닙니까? 예.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의 당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국민의힘이 비판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잘 못하고 있는 점을 이렇게 비판하는 부분 훨씬 더 아프거든요. 아마 홍 시장도 똑같은 느낌일 거라고 봅니다. 국민의힘에서 총선 전에 무슨 사례든지 안 좋은 일들이 하나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장담을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거기에서 국민의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대구시장인 홍준표가 비판하는 것과 무소속 대구시장 홍준표가 비판하는 것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아마 수위 차이가 조금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은 좀 조심스럽게 하지만 그 부담성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당원권 정지 10개월이라는 징계를 내리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해석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10개월이면 이제 총선 때까지고요. 그 징계 기간 중에 말이나 어떤 실수를 하면 가중해서 처벌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 당연한 아니에요? 말씀입니다. 그 이제 징계 양정이 이제 그 경고, 당권 정지 그리고 이제 그 당에서 이제 탈당 권유? 탈당 권유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유사한 어떤 그런 사례가 있으면 당연히 이제 가중되는 어떤 그런 어떤 징계 그러니까요. 절차를 밟을 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걸 해석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혹시나 공천 과정에 잡음이 생기고 홍준표 시장이 거기에다가 공격을 하게 되면 좀 논란이 될 수 있으니 그걸 사전에 차단하는 거 아니냐 이런 그런 관계가 해석입니다. 없죠. 왜냐하면 당권 정지 6개월 받은 거나 10개월 받은 거나 어차피 가중되는 것은 똑같은 것이지 뭐 10개월이라 더 가중되고 그런 건 없죠. 알겠습니다. 아니라고 하니까요. 해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제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국회가 좀 시끌시끌했습니다. 일단 한동훈 장관이 출석한 법제사법위원회. 한동훈 장관 사실 들어가기 전부터 이제 기자들과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제가 영상으로 하나 묶어봤습니다. 이거 보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최은순 여사에 대한 법정 구속을 하면서 했던 양형의 이유입니다. 왜 그렇게 엷은 미소를 띄우고 있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제 표정까지 관리하십니까? 혹시 뭐 관리하는 게 제가 관리한다 관리됩니까? 그러니까요. 이 사안은 사법 시스템에 따라 진행된 사안이고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지금 민주당처럼 이화영 진술을 번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법 시스템에 개입하려는 시도 이 재판 내내 전혀 역시 없었습니다. 내가 이자를 묻는 게 아니고 최자를 묻는데 왜 이자로 답을 해요? 의원님 여기 소리 지르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제가 소리 질렀습니까 그동안? 자주 지르셨죠. 말씀하세요. 가볍기가 정말 깃털 같아요. 제가 여기 의원이 훈계 들으러 온 것은 아니고요. 훈계 질문을 아닙니다. 해주시면 됩니다. 의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건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뭐 일단 논의 내용에 대해서 다루기 전에 일단 한동훈 장관의 어떤 상임위 태도라고 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장관이 상임위라든지 본회의 왔을 때 극명하게 이제 나누어지는 것 같아요. 뭐냐면 정말 그 진지하게 답변을 해야 될 때는 정말 누구보다도 진지하게 합니다. 예를 들면 조정은 의원이라든지 또 뭐 유호정 의원 같은 어떤 그런 스토킹이라든지 이민 이런 거 쓸 때는 정말 진지하게 하고 그리고 상대방이 이제 정말 그 어처구니 없는 어떤 그 정쟁을 유도하는 그런 어떤 질의를 할 때는 좀 강하게 지금 이제 싸우는 어떤 그런 어떤 스타일인데 화면에 나왔던 박범계 또 전 장관 의원하고는 또 좀 약간 또 검사 어떤 또 선후배로서 그런 또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판사, 예, 검사, 판사. 검사, 판사, 법조계 그리고 이제 법무부 장관 또 선후배 이런 그런 관계도 있고 해서 좀 더 다른 사람들하고는 좀 어떤 특수한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어떤 장면을 많이 연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장면이 민주당에 불리합니까? 유리합니까? 민주당의 유불리를 떠나서 한동훈 장관에게는 자승자박으로 돌아올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리 자체가 사실 그 내각 중에서도 굉장히 좀 무거운 자리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법 시스템을 노고하고 실제로 본인이 한 말 자체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바꿀 수 있는 굉장히 중차대한 자리인데 그 자리에 앉아서 저렇게 가벼운 모습들을 보인다는 것, 이거는 한동훈 장관의 자승자박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뭐 법무부 장관을 역임했던 박범계 의원의 질의에 좀 가볍게 웃으면서 얘기하고 내 입까지 그리고 내 표정까지 통제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사실 국회를 슬슬 무시하기 시작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법무부 장관이라는 직을 가지고서 저렇게 장난스럽게 대하는 것은 굉장히 좀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고요. 그리고 국회와 국회의원을 무시하는 태도는 결국에는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훈 장관께서도 홍석준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야당일 때 나오는 비판입니다. 예전에 추미애 장관이 있을 때도 사실 비슷한 비판이 있었고요. 이런 걸 좀 개선할 필요는 없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대로가 괜찮습니까? 당연히 뭐 개선돼야 될 부분은 개선돼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제 민주당에서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사실은 이제
좀 집요하게 공격하는 것은 민주당이 저희들보다 훨씬 더 수가 높거든요. 네. 그런데 과연 이제 그런 것들이 결과가 어땠느냐? 추미애 장관 시절에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을 굉장히 많이 이제 좀 괴롭히면서 윤석열 총장의 정치적인 어떤 겁을 높였지 않습니까? 네. 지금 한동훈 장관도 지금 벌써 대선 주자 반열급으로 왔는데 그 민당에서 좀 집중적으로 좀 공격을 많이 한 어떤 그런 국무위원이죠, 장관이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겠냐면은 계속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뭐 이모라든지 쓰레미라든지 청문회부터 해서 뭐 헛발질이라든지 또 대정부 질이라든지 또 상임위원회에서 할 때 한동훈 장관은 어떻게 보면 좀 코너에 좀 멀고 어떤 정치적으로 내지는 어떤 정책적으로 좀 어떤 어려움에 공격이 빠뜨리지는 못하고 계속해서 당하는 모습을 보여줌을 통해서 네. 사실 한동훈 장관의 어떤 급이 굉장히 지금 많이 올랐죠. 사실 저 장면도 물론 뭐 결과적으로 한동훈 장관의 어떤 모습이 뭐 일부 시각에 따라서 뭐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또 원인을 또 초래한 것은 또 박범계 장관이 네. 얼굴 표정이 왜 우느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먼저 도발을 하니까 이제 그 표정 가지고도 관리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는데 저는 박범계 의원의 저런 어떤 태도도 물론 법조계 후배고 또 후임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뭐 친근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런 태도가 좀 저런 현장에서는 상임위 현장에서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행정가의 역할은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는 충분히 민주당을 잘 끌어들여요. 왜냐하면 대통령 장모 구속을 이야기했을 때에도 민주당의 정쟁을 탓했거든요. 그러면서 민주당과의 본인의 각을 세우는 이 정치적인 역할은 분명히 뚜렷하게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법무부 장관으로서 저렇게 가벼운 모습을 보이는 것 그리고 조롱 섞인 이야기를 국회에 와서 하는 것은 굉장히 좀 본인한테 자승자복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얘기를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그 윤석열 대통령의 이야기를 우리 홍수정 의원님께서 해주셨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나와서 했던 그런 행동들이랑은 좀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었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예.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때 저렇게 조롱 섞이거나 쓸데없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러나 한동훈 장관은 그 태도에 대해서는 확실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는 있어요. 정치적으로 본인이 민주당과의 각을 잡는 모습들은 좋지만 국회를 무시하거나 조롱하거나 쓸데없는 이야기로 내용들을 호도하는 형태는 안 보였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그런데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 장관에 앉아서 이런 모습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법사위에서 주로 다뤄졌던 내용들을 좀 보겠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이 조금 전화는 저희 입장에서 좀 혼란스럽습니다. 뭐 아내가 변호인단을 해임했다가 다시 이화영 전 부지사는 내 뜻이 아니라고 했다가 민주당에서는 검찰이 회유하고 있다고 하고 한동훈 장관은 민주당에서 압박하고 있다고 하고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의원님. 예, 상당히 그 이례적이고 사실 그 전례가 잘 없는 건데 원래 부부가 법정에서 싸우는 것은 이혼 소송일 때는 가끔 싸운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런 어떤 소송에서 부부가 법정에서 싸웠다는 것은 제가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는데 결국은 제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화영 그 전 부지사 부인 같은 경우는 네. 같은 이제 운동권에서 만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좀 지금 강성 이재명 대표 지지하는 뭐 강한 뭐 개딸 그룹에 속해 있고 뭐 그런 어떤 스타일이 이제 이런 데서도 좀 반영되고 있다. 사실 법정에서 막 큰 소리 치는 거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방청석에서 그러는 게 쉽지 않죠. 네. 그다음에 또 이화영 또 부지사 있던 또 관계에 있어서도 뭐 지금 뭐 내연녀가 있다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가 이야기했는데 그거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죠. 뭐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서 관계가 좋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 이제 강하게 본인의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지금 민주당에서 분명히 이제 이런 어떤 사법제도 특히 자유롭고 공정한 어떤 재판에 있어서는 분명히 지금 관여를 하고 있다. 지금 박원기 전 장관이라든지 해서 수원지검에 가서 못 만나서 연좌 농성을 하는 거라든지 또 박찬대 의원이 이제 만났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박찬대 최고가 그런 식으로 해서 회유를 뭐 하는 거라든지 이런 어떤 것들은 분명히 지금 공당으로서 지금 이런 사법제도에 명백하게 지금 이제 침해를 하고 있다, 방해를 하고 있다 이런 태도는 저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서 하나 바로 잡아야 될 게 박찬대 의원도 회유 시도나 그런 만남이 없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사실관계는 면회를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뭐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아,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박찬대 최고위원이 본인이 이제
이화영 측근을 만났다. 그까지는 이제 측근을 확인됐습니다. 만났다. 그러니까 네. 이화영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의 주장에 지금 근거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해당 보도가 지금 아니다 맞다라는 내용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확인하고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싶고 저희 그 민주당에서 보기에는 이 재판이 도대체 어떤 재판이 되려고 이러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원래 재판이라고 하면은 사실에 근거해서 그리고 증거에 근거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이 말뿐인 재판인 겁니다. 이화영 부지사의 말 한마디로 재판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변호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말이 달라지고 있고 변호인조차 회유를 당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이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화영 부지사의 아내분께서. 그래서 해임까지 갔다고 하는데 우리가 CG에서 봤다시피 이화영 부지사의 아내분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게 이화영 재판인가 이재명 재판인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네. 정신 똑바로 차려라. 이게 이화영 재판인가 이재명 재판인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이화영 부지사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이재명을 기소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지금 벼르고 있는 검찰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 재판에서 이화영 부지사의 증언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것을 이끌기 위해서 굉장히 좀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이 도대체 이렇게 말뿐인 재판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데 올바른 근거와 증거를 통해서 좀 재판이 이루어지고 사실관계가 뚜렷하게 나와야지 검찰발 언론의 이야기만 믿고는 이 재판을 우리가 사실관계 그대로 볼 수는 없는 상황 아닌가 이 정도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증거와 지금 증언은 진짜 차고 넘치는 상황이죠. 지금 대북 송금 관련해서 여기에 관련된 김성태 회장이라든지 또 쌍방울의 방영철 부회장 그리고 네. 아태엽의 뭐 안보수 또 회장이라든지 또 네. 국정원 또 그런 어떤 문건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800만 불을 이제 쌍방울이 북한에 줬다는 게 이미 입증됐고 네. 사실은 그렇게 많은 증언과 증거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도 계속 부인하다가 결국은 이제는 막판까지 코는 몰렸기 때문에 조금씩 이제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변호사가 법정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 이제 부인이 이제 변호사를 교체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이화영 전 부지사 내 뜻이 아니다 선언했는데 조만간 내일인가요? 뭐 또 법정 증언을 이화영 전 부지사 하니까 그때 이제 결판이 나겠죠. 그러니까 네. 그 증거 의원님 잠시만요. 예, 예. 말씀하시기 전에 요거 하나 안내를 좀 해드릴게요. 이게 이화영 측을 만난 이재명의 최측근이 박찬대 최고위원이다라는 언론 보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언론 보도가 하나 있고 이게 아마 공식적인 박찬대 최고위원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언론 보도로 박찬대 최고위원이 이화영 전 부지사 측근을 만났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고 그 다음에 박찬대 최고위원의 어떤 공식적인 해명은 아직 안 나온 상태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지금 이화영 재판에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증거도 이 방향성에서 해서 좀 바르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화영 부지사의 역할은 평화부지사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북 관계를 풀기 위해서 대북 사업을 제안하고 그것을 풀어나가는 것이 원래 이화영 지사의 본연의 업무였던 것이죠. 네. 여기에서 지금 대북 사업을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한 것이 이게 어떠한 문제가 됐느냐를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쌍방울 측에서 입장을 내고 있는 것 그리고 검찰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쌍방울이 대북 송금을 했던 내용이 대북 그 이재명 대표의 대북 비용을 그러니까 방문 비용을 대납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그 이화영 측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바는 쌍방울이 사업차 투자를 한 것이지 이것이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해서 비용을 대납해 준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증거들을 어떤 방식으로 볼 것인가를 재판을 통해서 그리고 판사를 통해서 판결을 받아야 되는 내용인데 네. 검찰이 주장하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사안들이 많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이 증거라고 하는 것들이 도대체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 것인가라는 것을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는 모른다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가 변호인을 한 10몇 명 정도 원래 선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만약에 검찰에 회유나 압박이 있었다면 변호인단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은데 거기 변호인단에는 현근택 부원장도 포함이 돼 있고요. 근데도 검찰의 압박 회유가 있었다고 주장하시는 근거가 궁금합니다. 이화영 부지사의 아내분께서 입장문을 통해서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일련의 재판 상황들을 보면 이화영 부지사의 구속이 사실 만료된 시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다른 사건으로 또 구속영장이 추가적으로 발부되었고 지속적으로 지금 구속된 채 재판을 받고 있는 사안들이 있는 것이죠. 네. 그 와중에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가 3개 정도 빠졌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독방도 왔다 갔다 하는 소문이 있는 겁니다. 네. 사실 이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뭐 정기 고문 이런 사실 말도 안 되는 내용도 나오는데 네. 당연히 고문은 일절 없었을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의 준하는 정신적 스트레스는 확실히 받고 있다라는 것이
것입니다. 독방에 들어갔던 내용, 이가 3개 정도 빠졌던 내용, 이런 내용들을 이제 추려서 봤을 때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검찰이 분명한 회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데 네. 당신이 다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재명이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되지 않느냐, 이 정도의 네. 얘기는 나왔을 것이라고 저희가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지점이거든요.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변호인이 입회한 상태에서 있었다면 변호인단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변호인이 입회를 한 상태에서 그런 내용들이 있었느냐, 아니면 이화영 지사와 검찰의 증언 내용 과정 중에 그러니까 따로 불러서 그렇죠. 입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했느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고 논평하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네, 의원님. 원칙적으로 이제 변호인은 이제 100% 입회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이제 피고인이 나는 변호사하고 뭐 같이 안 하겠다, 뭐 그렇게 했으면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이야기 나온 거 보면은 결국은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에 이야기한 것을 변호인이 이제 재판정에 줬지 않습니까? 그건 결국은 입회를 한 상태에서 어떤 진술을 변호인이 줬기 때문에 100%한 것이고 지금 구속 수사되면은 네. 아무리 그 뭐 경미한 사항이다 하더라도 스트레스를 엄청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 검찰의 뭐 해외 압박이다 이거는 뭐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네. 오히려 이제 검찰의 해외 압박이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이런 걸 통해서 검찰이 어떤 지금 현재 수사를 흔들려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시도인데 네. 지금 현재 사법 시스템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우스운 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당 얘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이 대북송금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다시 체포동의안 이 넘어올 거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그 체포동의안 표결을 기명으로 하자라는 네. 제안이 있었고 이재명 대표도 동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당내에서 조금 논란이 됐는데 혹시 오늘 의총에서 이 얘기가 나왔습니까? 의총에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기명이냐 무기명이냐 이 자체가 당 혁신위원회가 제기할 내용도 아닌데 괜한 논란을 자초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명 투표로 이루어지려면 민주당 혁신위에서 얘기해야 되는 게 아니고 국회 혁신위 차원에서 얘기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법을 바꿔야 되는 사안인데 민주당 내부에서 괜히 이런 얘기를 제기해가지고 기명으로 할 거냐 무기명으로 할 거나 지금 그 자중질환을 겪고 있는데 이게 네.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고요. 이재명 대표는 지난번에 밝혔던 것처럼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8월 15일 이전에 국회 회기가 없을 때에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은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가실 것이고요. 네. 그 이후에 발부된다 하더라도 나는 당당히 받고 오겠다라고 이야기하실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회기가 아닐 때 오면 상관이 없는 거고요. 예. 회기 중에 오면 법적으로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예를 들어서 기명으로 하자는 쪽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누가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 알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법을 지금 현재 상태는 법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법을 개정해야만 기명으로 할 수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김영경 혁신회에서 기명 무기명 논란을 제기했을 때 네. 이거는 법 개정해야 될 사항인데 왜 민주당 혁신위에서 이런 내용을 던졌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었던 거죠. 알겠습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 그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고속도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국토교통위원회가 있었고요. 원희룡 장관이 출석했습니다. 이 논란이 불거진 다음에는 처음으로 열린 전체 회의였죠. 그래서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많이 관심이 쏠렸고요. 실제로 뭐 새벽까지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새벽 1시 반까지. 이게 의혹이 해소가 된 것 같지는 않고요. 뭐 공방만 하다 끝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결국은 이제 본질적인 이 의혹 시초는 이제 그 이해찬 전 총리가 문제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전주 당협에서 민주당 당협에서 이제 문제 제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세 가지인 것이죠. 김건희 여사 일가가 이제 투기를 목적으로 산 땅에 대해서 부당 이득을 주기 위해서 예전에 없던 노선을 바꿨다. 이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알고 보니까 그 세 가지가 지금 하나도 만든 것이 없어요. 네. 이게 투기 목적이 아니라 벌써 40, 50년 전에 뭐 선산이라든지 그런 목적으로 산 땅이고 그리고 부당 이득을 주느냐? 원래 이제 뭐 IC 나들목이라면 뭐 그렇게 땅 지가가 오를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예전 전 총리가 있던 집이 같은 경우 세종 고속도로에 네. 뭐 그 연기 IC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건 지금 IC가 아니고 제시기 때문에 오히려 뭐 땅값이 내리면 내리지 절대 뭐 부당 이득을 줄 수는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노선을 바꾼 것에 대해서는 2018년도 양평군의 이제 2030 계획에서부터 있었고 특히 네. 또 실질적으로 바뀌게 된 거는 타당성을 담당하는 어떤 용역사에서 네. 그렇게 된 것인데
그러니까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지 본질적인 문제인데 어제도 보면은 그냥 백지화한 것에 대해서 그 원희룡 장관에 대해서 사과를 해라. 뭐 사과 때문에 계속 좀 툭탁툭탁 또 많이 하고 그다음에 정보를 공개하는 이 문서가 이게 정확한 거냐 뭐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죠. 뭐 자료 제출 가지고 한 1시간 반, 2시간.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어떤 문제는 이미 다 사실상은 해소됐다고 네.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없는 사안에서 사소한 또 꼬투리를 정쟁을 잡기 위해서 어제 1시 반까지 그렇게 했는데 네. 이런 문제 가지고 또 이제 국정조사까지도 한다? 이런 것은 마치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는 네. 사안에서 계속해서 정쟁으로 끌고 가려는 어떤 그런 시도밖에 네.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어쨌든 앞으로도 국토위를 여러 번 열어야 될 텐데 그때마다 이 얘기를 또 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걸 당론으로 채택한 거죠, 국정조사를. 그렇죠. 국정조사를 당론으로 지금 채택을 했을 겁니다. 제가 알고 온 예, 거. 제가 지금 백브리핑을 네. 보니까 이소영 원내대변인 백브리핑을 보니까 이 의혹에 대해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당론으로 채택했다는 내용이 포함이 돼 있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의총을 마치고 나서 이 방송을 바로 온 것이거든요. 이렇게 브리핑 내용을 확실히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다는 것이 예. 지금 확인이 된 내용이라면 그것이 맞습니다. 국정조사를 결국에는 당론으로 의결을 했고요. 지금 국회에다가 제출을 할 예정으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국토위에서 계속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요. 국정감사가 아니고서야 자료 제출을 사실상 기피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연출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강도가 높은 국정조사가 필요한 상황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원희룡 장관하고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됐던 부분들이 네. 왜 자료를 안 내놓느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갑론을박이 나왔던 것인데 국정조사가 필요한 것은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토위에서 계속 이 문제만 가지고 논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의혹을 정확하게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좀 전에 홍 의원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민주당에서 이 원인 제공을 했다고 말씀을 주시는데 많은 국민들께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양평 고속도로의 원인 제공은 윤석열 정부의 국토부인 거예요. 네. 15년 정도부터 전부터 수건 사업이던 양평 고속도로가 갑자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노선 변경이 이루어졌던 것이고 이게 예비 타당성 조사가 끝난 이후에 갑작스럽게 옮겨졌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거기에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윤석열 부부의 땅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 원인 제공을 민주당이 했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께 납득이 가능하겠느냐라는 쟁점부터 봐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명확하게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정조사가 필요할 뿐이다. 저는 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국정조사는 당연히 수용을 안 하실 것 같고요. 예. 이재명 대표가 오늘 의총에서 이런 얘기를 했네요. 이 서울 양평고속도로 문제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명백한 국정농단 사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국정농단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자 다시 정리하면 양평고속도로가 15년부터 논의가 됐는데 지금 현재 있는 그 예비 타당성의 이 노선으로 뭐 그렇게 전부터 이제 확정이 된 거는 이제 네. 아니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계속 이야기가 됐습니다만은 국토부에서 99년 예타 제도가 생긴 이후로 24개 있던 도로가 통과되는데 그 중에 한 14개가 예타 노선하고 달리 이제 노선이 바뀌었다는 것이고 네. 지금 앵커 뒤에 있는 지금 화면에 있습니다만 저것이 네. 이제 양설이 아닙니까? 예타에는 저기에 결국 이제 분기점이 이제 만들어지는 건데 네. 그 타당성 그 용역사가 이제 현장 설명을 할 때 그 양설이 이장님이 와가지고 네. 설명을 했잖아요. 자기들은 강력히 반대다. 왜? 저곳에 이제 그 분기점이 이제 생기다 보면은 결국은 마을 전체가 이제 다 덮이게 되고 저 교량에 교량을 붙여야 되는 그렇습니다. 상황인 거죠. 예. 그리고 양쪽에 이제 터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터널도 다 확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쉽지도 않고 특히 또 주민들이 강력하게 현재 지금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상황인 네.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타당성 조사를 할 때 그 용역사가 지금 이제 강상으로 이제 빠지는 그런 식으로 제안을 한 것이죠. 예, 그러면 이게 뭐 마냥 미뤄둘 수 없는 사업 아닙니까? 정부가 주도했던 사업이고 1조 8천억짜리 사업인데 뭐 백지화를 하겠다라고 선언했지만 원희룡 장관도 보니까 아예 안 하겠다는 뜻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쯤에서 그냥 정부가 결단 내려서 의혹 제기가 있지만 우리는 소명이 됐다고 보고 추진한다라고 선언할 수는 없습니까? 저희들도 사실 그 점이 참 고민입니다. 그 언제까지 이거를 뭐 계속해서 끌 수는 없는 네. 일이고. 근데 저는 이제 민주당에도 좀 부탁을 하고 싶은 게 결국은 이제 국정조사라든지 하면은 이제 결국은 계속해서 이제 정쟁으로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는 핵심적인 어떤 의혹이 이제 풀리게 되면은 이걸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다시 말하지만 세 가지 의혹에서 정리가 됐는데 또 이걸 국정조사로 해서 계속해서 끌고 나가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해서 진정으로
저는 하고 싶은 이런 어떤 문제보다는 어떤 정쟁화를 계속해서 좀 끌고 가려는 어떤 민주당의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예,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에 대해서 사업 추진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원안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 게 그 고속도로가 생기고 사실 부동산이 개발되고 이런 부분들은 갑작스럽게 선택되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수년 전부터 예타 들어가기 전부터 논란이 돼 있었는데 갑자기 주민들이 반대해서 이것을 강상면으로 틀었다? 저는 논리적으로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정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 국정조사를 거부하고 그 민주당에게도 괜히 정쟁을 삼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그럼 김건희 여사 땅에 고속도로 만들자라는 얘기인지 오히려 물어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국정조사를 통해서 아무런 의혹 없이 의혹을 다 씻고 나서 이런 해당 내용들을 민주당에게 탓을 하면은 이해라도 하겠는데 그런 것조차 하나도 없이 갑작스럽게 정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 국정조사하면 안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고속도로를 빨리 추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김건희 여사의 땅에 고속도로를 만들어 주자 그리고 그것을 묵인해달라라는 이야기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네.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민주당 전용기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